2012년 5월 4일 오후 대만 화롄 풍빈향. 유난히도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던 날, 주 씨는 거센 비바람 속에서 바다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물 위에 무언가 둥둥 떠내려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 왠지 사람 형체 같아 보입니다. 깜짝 놀란 그는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 두 손과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또 얼굴과 신체 일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육안으로는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당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입니다. 이 의문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피해자는 바닷물 속에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탓인지 지문조차 채취할 수 없어 경찰은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틀니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나서지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같은 옷을 구매한 기록만 3,000건 이상이었고 틀니 역시 대만에 있는 많은 치과 기공소 중에 피해자의 틀니를 만든 곳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인력 또한 한계가 있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단지 틀니 형태가 예전 스타일인 것으로 보아 대략 50에서 60대 사이의 여성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건 해결에 압박을 느낀 경찰은 수사 방향을 전환해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견합니다. 피해자가 발견되기 이틀 전 5월 2일 밤 12시 47분 타이베이 경찰서에 자신의 아내 진의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최금진. 그는 5월 1일부터 자신의 아내 진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의 아내와 피해자 여성의 인상착의가 매우 비슷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경찰은 최금진의 집에서 진의가 사용하는 칫솔을 가져와 피해자의 DNA와 대조해 보았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의 DNA가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진의의 치아 기록을 확인한 결과 틀니의 주인이 진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바다에서 발견된 피해자는 바로 최금진의 아내 진의였습니다. 대체 진의는 왜 화롄 바다에서 참혹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최금진은 공군 중령으로 제대했고 아내 진의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최 씨 부부는 타이베이시의 주택 3채, 토지 2곳을 보유한 자산가였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두 사람이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다닐 정도로 금술이 좋았고 이웃들에게도 항상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마음 좋은 진의가 이른변을 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었는데 아들은 어릴 때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 최경경은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진의가 사라져버린 날, 딸 최경경 역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최금진의 말에 따르면 진의가 사라지기 하루 전 그의 아내 진의는 병원으로 봉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딸 최경경이 갑자기 아내에게 연락해 아내는 최경경과 함께 집을 보러 가야 한다며 봉사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금진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자원봉사를 다녀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최금진은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일이 잘 없던 터라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아내 진희를 불렀지만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녀는 집에 없었습니다. 최금진은 뭔가 불길한 예감에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아내도 딸도 모두 자정이 넘도록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경찰은 진희와 최경경이 사라지던 날 바로 집 아래 설치된 공중전화로
누군가 진이에게 전화한 것을 알아냅니다. 조사 결과 그 사람은 바로 딸 최경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휴대폰이 있을 텐데 설사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왜 굳이 번거롭게 공중전화로 엄마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경찰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금진의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아내 진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어쩌면 딸 최경경일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말을 합니다. 경찰은 최씨 부부가 아들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딸 최경경을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 없이 키워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 최경경이 범인일 수도 있다니 그러면 여기서 최씨 부부의 딸 최경경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경이 어려 부모의 손길을 한참 필요로 했을 때 최씨 부부는 아픈 아들을 돌보느라 미처 어린 딸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최경경은 늘 외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는 항상 부모의 손길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2000년 18살이 된 최경경은 뉴질랜드로 유학 가고 싶어 합니다. 최씨 부부 역시 딸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딸의 장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 딸을 뉴질랜드로 유학 보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최경경의 삶과 최경경의 모든 것이 뉴질랜드에서 알게 된 남자 증지충으로 인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증지충. 그는 최경경의 영어 개인 교사로 나이가 최경경보다 19살이나 많아 거의 아버지 뻘이었습니다. 증지충 역시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집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혼자 지내야 하는 외로움 때문이었을까요? 최경경은 어느새 진심으로 증지충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의는 불같이 화를 내며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최경경은 증지충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20살이 된 최경경은 증지충과 함께 대만으로 돌아옵니다. 직업이 없던 두 사람은 당연히 돈도 없었기 때문에 최경경은 어머니 진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진희는 한참 사회생활을 해야 할 나이를 넘어서고도 일을 하지 않는 증지충이 너무 싫었지만 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러워 대만 달러 30만원, 우리 돈 약 1300만원의 상당의 돈을 마련해주며 열심히 살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금방 돈이 다 떨어져 버린 두 사람은 다시 어머니 진희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대만 달러 100만원, 우리 돈 약 4300만원에 달했습니다. 진희는 딸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고 이로 인해 진희와 최경경의 갈등은 점점 커져갑니다. 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최경경과 증지충을 용의선상에 두고 그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에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을 발견하는데 어이없게도 그들은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두 사람을 체포해 각각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들은 경찰의 질문에 입도 뻥끗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최경경에게 어머니 진희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가 어떤 상태로 발견되었고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말하지만 최경경은 슬퍼하기는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최경경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햄버거 좀 사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 최금진이 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금진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어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최경경, 증지충과의 신문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서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화른 해안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두 사람이 5월 1일부터 4일까지 사건 발생지인 화련에 있었던 것을 알아냅니다. 또한 경찰은 두 사람을 체포할 당시 최경경의 옷에서 어머니 진희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그리고 물품 보관함, 영수증 한 장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곧장 물품 보관함이 있는 장소로 가서 그 안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갑, 밧줄, 철사, 펜치 등의 도구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피해자 몸에 난 상흔과 대조해 해당 도구들이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경찰은 4월 30일 최경경과 증지충이 차를 렌트한 사실을 확인하고 렌터카 사장을 찾아가 두 사람에 대해 물어봅니다. 차를 반납할 때 차 안에는 혈흔이 있었고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2달 동안 그 냄새가 빠지지를 않았어요. 렌터카 사장은 짜증나는 투로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경찰이 뒤늦게 해당 차량을 조사했지만 이미 모든 흔적은 깨끗이 청소된 뒤라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는 데는 실패합니다. 경찰은 다시 최경경과 증지충을 압박하며 신문합니다. 두 사람 모두 화련에 간 김에 집에서 먹으려고 생선을 좀 샀어요. 근데 놀다 보니 차 안에 생선을 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차 안에 있었다는 혈흔과 냄새는 다 생선을 차에 너무 오래 둬서 그런 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했지만 그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결국 사건은 이렇게 미제로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로 최경경이 갑자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2012년 12월 21일 대만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은 재수 6명의 형을 집행합니다. 이 일로 최경경은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까봐 겁을 먹습니다. 최경경의 심리 변화를 간파한 경찰은 지금이 기회라며 최경경을 압박합니다.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아버지 최금진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던 최경경이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며 감형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묻더니 진실을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은 어머니 진희가 딸이 요구한 대만 달러 100만 원을 주지 않은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2012년 3월 23일 진희가 사라지기 한 달 전 최경경과 증지충은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찾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학교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학교 행사 준비를 위해 교장 선생님처럼 보일 수 있게 비슷하게 꾸며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장 선생님이라며 진희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그들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메이크업이 끝나자 두 사람은 메이크업 비용 8,000원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해 은행으로 갑니다. 최경경은 어머니 진희를 사칭해 은행에 예금된 어머니 돈을 몰래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행원은 이들의 어설픈 연기를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비슷하게 꾸몄다고 하지만 부자연스러운 얼굴과 연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증지충은 갑자기 최경경에게 엄청난 일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로 최경경의 어머니 진희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최경경은 남자친구 증지충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최경경은 어머니 진희에게 시내에 있는 방을 함께 보러 가자며 전화합니다. 진희는 딸의 부탁을 받고 딸을 만나기로 합니다. 다음날 5월 1일 최금진은 혼자 자원봉사를 하러 병원에 갑니다. 진희는 집에 남아 딸이 오기를 기다리죠. 오후 1시경 최경경과 증지충은 미리 렌트해둔 차를 타고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합니다. 최경경은 차에서 내려 집 아래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집에 어머니 진희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가 또다시 진희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진희는 크게 화를 내며
일도 하지 않고 매일 노는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 순간 정지충은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꺼내 바로 그 자리에서 진이를 살해합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최경경과 정지충은 계획한 대로 진이를 여행 가방 안에 넣고 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그리고 최경경은 어머니 필체를 베껴 메모 한 장을 남겨놓습니다. 일 있어 좀 늦을 거예요.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일이 끝나면 연락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최경경과 정지충은 렌트한 차를 타고 화롄으로 향합니다. 5월 3일 오후 화롄 풍빈향 바다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진이를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둘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타이베이로 돌아옵니다. 최경경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합니다. 그러나 정지충은 평소 최씨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분명 범인은 남편 최금진이라고요.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리해질 때면 항상 머리가 아프다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곤 했습니다. 최경경이 모든 사실을 자백한 뒤에도 정지충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최경경이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뉴질랜드에서도 신경정신과를 다녔었다며 그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지속된 거짓말과 뻔뻔함은 그를 수사하던 수사관들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판사가 뇌물을 요구했다며 24번이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 그의 죄를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2014년 최경경의 아버지이자 피해자 진이의 남편인 최금진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최경경과 정지충이 어버이날 하루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금진은 지금까지 딸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마음을 접고 딸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재판이 열리고 1심과 2심 모두 동일하게 최경경에게는 무기징역을, 정지충에게는 사형을 선고합니다. 최금진은 억울하게 떠난 아내의 한을 드디어 풀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1, 2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만 대법원은 정지충은 대학 시절 성실히 공부했고 성적도 좋았으며 전과 기록이 없어 충분히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엎고 정지충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당시 대만 법무부 장관은 공부만 잘하면 죄가 면제되는 것이냐며 대법원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만약 최경경과 정지충이 중간에 석방된다면 어머니 진이가 남긴 유산을 받아 떵떵거리고 살지 않겠냐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